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형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코비드-19와 제한기의 공동체, 영어로 표현하면 Communitas of Liminality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또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학위를 받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와 현재는 한국로잔위원회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은 한국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압축적인 근대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 지역 마을이 소멸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학교 폐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해체되면서 공동체성 상실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사회, 불안 사회, 또는 갈등 사회, 혐오 사회, 공포 사회, 그리고 수축 사회, 인구 절벽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 사회 문화가 글로벌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특별히 글로벌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해만 하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바 홍수와 산불, 생물 다양성 파괴,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코비드 19입니다. 그러면 코비드 19과 코비드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총 인구와 인구 성장률 관계를 보면은 현재 저희가 성장률이 0.2%까지 떨어지고 있고 또한 합계 출산율 추이가 2019년 기준으로 0.92명입니다. 가임 여성당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0.92명,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는 0.8명대로 떨어졌다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 조영태 교수의 조영태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술한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인구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한에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또 아예 지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남한 지도를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할 뿐더러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마을 자체가 폐쇄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을 보면은 2020년에 7.2%로 노령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 2020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5.5% 이미 노령 사회로 진입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조헌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200엔짜리 물건을 훔쳐도 징역 2년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가난, 가족 간의 불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일본의 노인들은 고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보다는 아예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돌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문제는 어떠한가? 2019년 3월 기준 전국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합해서 전체 3,803개의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폐교된 학교들을 살펴보았는데 수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되었고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그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도권은 예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초에 수도권 내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에 이어서 강서구에 있는 염강초등학교도 문을 닫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초중고등학교 5곳 그리고 올해 4곳이 폐교가 되었고 대구, 울산 등 대도시도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것이죠. 독일의 미래연구소에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지구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가지 시나리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는 한 축은 단절과 지역화, 그리고 또 한 축은 연결과 세계화, 그리고 또 한 축은 비관적이고 관계 실패, 그리고 4번째 축은 낙관적이고 성공적인 관계를 4축을 가지고 4개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무엇인가? 전 세계가 지역마다 국가마다 민족과 종족마다 단절이 되어서 관계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나 지역이 완전하게 격리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민족주의가 새롭게 부상하는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지난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시나리오 1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통해서 목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2는 무엇인가? 시나리오 2는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연결되긴 하지만은 관계적으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글로벌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새로운 냉전 체제가 부상하게 되며 현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인공지능 기반을 두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번째 시나리오는 성공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만은 자국민 보호와 보호주의 무역 등으로 말미암아서 지역 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새로운 종족주의가 부상하며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영역으로 퇴거를 하게 되며 소규모 공동체들, 작은 공동체들이 부상하게 되어서 소외되고 격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4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는
관계의 성공을 이루고 또한 세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게 되고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며 탄력적인 글로벌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회를 지향하십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완전 격리돼서 우리끼리 살자. 두 번째 시나리오, 서로 갈등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이루고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관계를 소중히 하긴 하지만은 단절되어서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퇴거하거나 새로운 종족 중심의, 국가 중심의 체제로 변모하는가. 아니면은 가장 긍정적인 관계인 적응력을 회복하고 탄력적인 사회,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이고 또한 대한민국도 이러한 체제를 향해서 나가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약 성서신학자인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성서신학자인 톰 라이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지금은 탄식할 때다. 손쉬운 답이 없다고 인정할 때다. 위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낼 기회로 삼는 것을 거부할 때다. 지금 세상이 울고 있다. 교회의 첫 부르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 하나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세상이 이미 지나갔음을 절실히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제 지난 날로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 지금 인류는 긴급하고 힘겨운 배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차분히 옛 세상을 단념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생명체가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빚어낼지를 배워야 한다. 월터 브룩만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론은 빅터 터너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한 종족에 들어가서 참여자 관찰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통과 의례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Communitas of Liminality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빅터 터너의 모습이고 그가 인류학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저술한 책인 통과 의례, The Ritual Process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Structure and Anti-Structure, 구조와 반구조입니다. 네, 빅터 터너의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적인 사회, 정상적인 사회에서 분리가 되어서 반구조라고 하는 이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고 그들이 1년의 기간을 지낸 다음에 다시 기존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리인코퍼레이션, 재통합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와 재한기와 이 재통합이라고 하는 것, 1950년 잠비아 은덴부 부족의 통과 의례를 연구하면서 이 은덴부 부족의 남성 아이들이 13살까지 여성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성년식을 치르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눈을 가리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6개월 동안 그 아이들 스스로 생존하는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가끔가다 부족의 원로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충고를 하고 생존을 위한 조언을 해줍니다. 13살 먹은 아이들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결하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생존하고 다시 기존의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통과 의례를 겪는 것을 의미하죠. 정상적인 사회 구조는 안정과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기라고 하는 이 반구조로 들어갔을 때는 이 혼란과 시련과 위험과 소외가 도사리고 있는 과도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threshold experience라고 하는 문지방을 넘어가는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존의 사회로 돌아와서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이 제한기의 경험을 한 이들이 기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캡슐 혹은 씨앗 혹은 모판이 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커뮤니타스와 일상 사회 구조 간의 변증법적 관계 간에는 사회 문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한다고 빅터 터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결과라면 이 리미널리티, 리미널 스테이지, 즉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림보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리미널 스테이지는 그 결과의 산출을 촉진하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되고 집안에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되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한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구조인 커뮤니타스는 일상사회의 문화적인 재생과 갱신의 씨앗이 발화하는 모판이며 해방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나서야 성숙한 하나의 성인으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일을 겪어봐야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수에 물이 없었다면 나는 숲이 그토록 산뜻했는지 물이 그처럼 따사했는지 사랑이 그렇게 달콤했는지 생각하지 못했을 뻔했다. 제한기의 커뮤니타스를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J.R.R. 톨킨이 지은 소설 반지의 제왕입니다. 3부작 시리즈이죠. 뒤에 보면은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소년이 프로도이고 그 옆에 샘이 나오고 그 옆에 메리와 피핀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법사 간달프도 나오고 그리고 요정인 리골라스도 나오고 난장이 김리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그 몇 사람들이 함께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에서
난쟁이와 그리고 호빗족과 왕족과 그리고 마법사와 요정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악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한기에서 어떻게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커뮤니타스를 이루어 나가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형성했던 공동체도 어떤 의미에서 제한기의 커뮤니타스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언행을 본받으면서 그 광야를 돌고 마을을 돌면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여성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기존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제기했던 일련의 커뮤니타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신 탈레브는 그의 책인 안티프라질, 프레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것인데 엔티 앞에다가 엔티를 붙여서 깨어지지 않는 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여기에 부제가 나옵니다.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과 조직체는 스트레스나 손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힘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이전에 건강하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회복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근육을 최대한도 긴장시켜서 극도의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깨어지지 않는, 웬만하면 분열되지 않는 그러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몸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럴진데 한 사회와 한 문화와 한 국가와 그리고 전 지구촌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내와 노력과 전 지구적인 연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이 대통령직을 걸고 대결을 벌여서 한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었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당선을 확인하면서 가장 일성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촌 생태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약이고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와 또한 캘리포니아의 산불 그리고 시베리아의 38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고온으로 말미암아서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인류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의 출현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위기가 교회 혹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먼저 예배의 변화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꼭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인가? 예배가 꼭 일요일에만 드려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어떤 지정된 특정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토화되고 격리되고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살리고 사회문화를 번성케 하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커뮤니타스의 형성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됨,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과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베푸는 사회봉사는 시혜적인 태도와 비대칭 관계로 사람들을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과 주일에서 일상과 모든 날들로 변화가 필요하고 교인 중심에서 이웃과 지역으로 확산돼 나가야만 되며 종교적인 예배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영향력을 미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에서 이웃과 지역의 필요성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한기의 공동체를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살아가는 협력적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From space to place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함께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함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걷고 함께 공유할 것들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의 유대감과 지속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협력적 주거 공동체, 코리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몇 년 전에 서울시와 정림건축이 함께 협력해서 이 협력적 주거 공동체 전시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공통의 방식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유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나눔과 호혜와 순환을 이룰 것인가, 유무형의 자산들을 함께 나눌 것인가,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공간을 공유하고 창조해 나갈 것인가,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하우징의 선구자 마포구의 성산동, 성미산 소행조,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은혜 공동체, 예배와 공동 식사와 홈스쿨링과 공동 육아와 멘토링과 상담, 그리고 공동 여행, 공동체 책 읽기와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적 이슈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상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한 모험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과 또한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경청하고 또한 말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됩니다.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제한기를, 한계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커뮤니타스를 여러분 세대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